2023년 5월 2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정부 아침입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수님. 네네. 아직 대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네, 출발해야 돼. 즉시 분석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정부가 방금 발표한 물가 발표에 대해서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어쨌든 지난달 4.2%였었는데, 이번 달 3.7%로 어, 그래도 상당 부분, 또 역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잡히는 모습이겠구나.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그 실적치는 잡히는데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총평이고요. 그래도 물가는 어쨌든 근원 물가 잡히는 속도가 더디게 걸리긴 하지만 물가는 서서히 23년 내에 그래도 원하는 수준에 가깝게까지 그 목표 물가에 도달한다기보다는 가깝게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냥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모습이고요. 6.3%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3.7%로 지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중에 지난달이 4.2%였고, 이번 달 3.7%니까 상당히 뭐 빠른 속도라면 빠른 속도고요.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고 정점에 오는 데까지 그 걸리는 시간 그만큼 또 목표하는 물가까지 도달하는데 비슷하게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모습에 가깝게 실제 물론 좀 찌그러지긴 했겠지만 정규 분포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2%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뭐 23년 끝자락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월별 기준으로. 네. 근데 이 목표 물가는 연간 기준이니까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는 목표하는 2%대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끝자락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가 발표였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물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발표가 어느 정도는 또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방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화면 공유를 이 자료를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이 자료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 이 데이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좀 크게 띄울게요. 소비자 물가는 어쨌든 3.7% 상승했는데 부문별로 좀 보자는 거죠. 그중에 생활 물가나 신선식품 물가도 3.7% 이하이기 때문에 뭐 체감 물가 관점에서도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엄청나게 높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많이 그래도 내려와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농산물이나 공업 제품 이게 뭡니까? 식료품이죠. 농축수산물. 그리고 공업 제품은 소위 원자재 가격이 잡히면 잡힌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그것이 한 2-3개월 후에 공업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2%대로 벌써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그래도 잡혀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3.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체감 물가 좀 이따 체감 물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가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냐, 물가가 무슨 3.7%로 떨어졌다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뭐에 민감해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네. 교통요금, 공공요금. 그죠? 네.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가격을 올려도 전기를 안 쓸 수가 사실은 없죠. 전기 아끼는 게 맞습니다만. 네. 예. 뭐 공공요금, 지하철 요금 올려요. 그렇다고 지하철 안 탑니까? 그죠? 그런 네. 것들은 그 우리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 느끼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 물가가 4%나 올랐다는 거예요. 어, 22년에는 공업 제품 가격이 올랐었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데 23년에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인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잘 보이시죠? 네. 어, 이 하나의 요약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4.8, 4.2, 3.7, 5.2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가 있고 여기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줄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근원 물가거든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데 네. 2, 3, 4월 안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3년 1월에 정점을 찍고 뒤늦게 정점 찍죠. 근원 물가는 안 잡힌 채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맴돌고 있다. 이게 일종의 불안 요소라는 어,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금통위 입장에서 금리를 마음 놓고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잡는 거고 굳이 따지는 겁니다. 네.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설명드려보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잡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면, 뭐, AI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졌어요. 그러면 닭고기 가격, 계란 가격 오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외로부터 아, 계란이나, 그죠?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예예요. 석유류나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역할이 큰데 그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굳이 따지면 물가 잡는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근원 물가 잡는 일이다. 근데 네.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있으니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체감적으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부 독자들은 통계에 네,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지표, 거시경제 지표죠. 근데 소위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떤 단어를 주로 쓰냐면 바로 물가 상승률을 따져요. 근데 어, 굳이 따지면 우리가 축약해서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한국은행의 물가에 관한 진단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물가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지만 그 물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중들은 그 이코노미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개념보다는 물가라는 단어에 더 민감하다라는 어,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저 여기 책상 앞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PPL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런 물건의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제가 누차 똑같이 설명드리죠. 200원에서 300원 오릅니다.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오릅니까? 100원씩 계속 오르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 50%로 떨어지죠. 네. 그죠? 이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다. 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지난해 동월 그 가격과 빵 가격과 올해 빵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음,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를 조사해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등락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아, 말씀이냐? 자, 여기 그래프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작년보다 3.7%나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오해가 한 가지 풀릴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때 물가로 받아들이지 말자.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물가 높은데 저거 통계 조작 아니냐?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도 독자분이 질문 남기신 분이 계세요. 통계 조작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물가의 단어의 차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체감 물가가 다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1시간 동안 말씀드려도 그 근거는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서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3.7%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제각각 원래 다른 겁니다. 원래 다른 거다. 체감 어, 물가는 원래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소비하는 품목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소비를 이렇게 소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웅달님 만나면 맥주 한 잔 사드리고 네. 근데 그게 막 체감 물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 그나마 느껴지는 게 주유비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한다고 치면 어 이 주유비가 떨어졌나 제 체감 물가는 떨어졌어요. 제 어, 체감 물가는 주유비니까. 뭐 어떤 분들은 체감 물가가 식료품 물가일 수 있어요. 특히 주부님께서는. 네. 사람마다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다르니까 그 소비하는 품목의 가중치가 많이 부여될 테니까. 음,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높은 거예요. 제가 건설사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요즘 물가가 뭐 한 200%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음, L사 건설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철강 스크랩이 너무나 가격이 높고 구할 수가 없어서 물가가 무슨 200%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 이 건설사 사장님의 체감 물가는 철강 스크랩 가격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저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다를 것인 거죠. 아마 이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은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독 체감하는 물가가 뭐 유독 더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세 번째는요. 물가가 오를 때는 지각하면서 떨어진 것은 지워 버려요. 어, 슈퍼마켓 가 가지고 물건 사는데 호박 가격이 지난주에는 1,000원, 이번 주는 2,000원.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다시 1,000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원래 급등락하니까. 근데 2,000원으로 오를 때는 받아들이고 '아 물가 왜 이렇게 높아.' 근데 떨어질 때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향도 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체감 물가는 지난주 대비예요. 우리들의 체감 물가는 지난달, 지난주, 지난번, 어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주유했던 주유비 대비 얼마나 올랐나. 지난주에는 1,49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1,510원이네. 지난주 대비예요. 우리의 체감 물가는.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지표 물가 왜 저래? 이렇게 해버리면 경제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 간의 괴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홍보인데요. 예,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경제 언어를 이해하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 내가 체감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가격도 등락률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3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 집값은 지금 10%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나의 체감과 그 평균 집값이 다르다고 해서 그 평균 집값 등락률이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네는 오르고 있는데 평균 집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우리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경제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과 체감 물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체감 물가가 다를까? 이 무따기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환인데요. 엥겔 지수로 많이 얘기하죠. 소득 분류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일수록 1분위가 저소득층이에요. 5분위가 고소득층이고요.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음, 물론 절대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고소득층이 높겠죠. 고소득층은 소고기 사 먹고 저소득층은 소고기 못 사 먹고 예를 들어 닭고기 사 먹고 예를 들어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지출액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높아요. 음, 그러나 전체 소비 지출액 자체가 고소득층은 1,000만 원 쓰는데 식료품에 200만 원 쓰니까 혹은 110만 원 쓰니까 11%인 거고 저소득층은 한 달 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20만 원을 식료품 쓰는데 사는데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뭐 공공요금이 오르거나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수록 누구에게 부담이 전가됩니까?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물가 높아도 괜찮지 않느냐. 물가 안정화시킬 필요 있느냐. 주가 잡아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느냐. 주가 올리려면 금리 이제 계속 인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미만을 고려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 경제를 알고 보면. 그죠? 네. 그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서 아니 주가 얘 때문에 금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금리 빨리 인하해 달라. 이런 음, 표현은 어쩌면 전체를 보기보다는 나를 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체감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물가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네요. 네. 교수님의 이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를 꼭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통계에는 조작이 없는 걸로. 아, 네. 통계가 조작이 있다고 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뭘 믿겠습니까? 그럼 코스피는 믿으세요? 금리는 믿으세요? 음, 그러니까 통계가 조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작이 있으면요. 그냥 다 쇠고랑차입니다. 어, 통계청장 쇠고랑차입니다. 그렇게 가정하지는 마시자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걸 오류가 절대적인 이유다라고 가정하고 받아들이시면 경제가 더 멀어지시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월에 3.7%가 나왔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진단하는 물가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수입 물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수입 물가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제가 지난달에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그 지난달도 0에 가까운 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물가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잡히면 소비자 물가가 잡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지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년 동월에 얼마나 높았었는지 22년 3월 달이 이랬었어요. 이때랑 비교하니까 그 등락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22년 2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찍고 뭐 정말 초유의 원자재 가격 급등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소비자 물가가 높았고요. 덩달아서 달러 가치마저 그죠? 강달러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화 기준의 이 수입 물가가 높았어요. 근데 이때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다가
지금은 다소 잡히죠. 강달러 기조가. 네. 다소 잡히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차이도 없어지죠. 그것도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도 다소 없어지고 그리고 수입 물가가 잡힌다. 수입 물가가 잡히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인 거죠. 글로벌 아, 경기 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부품 수요가 줄어들고 완제품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경기가 악화되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것이다. 잡혀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쯤에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건 저의 진단이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진단은 한국은행의 조사국의 물가 동향팀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누적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높았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높았다. 근데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누적 수입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누적 수입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분간 물가가 잡히긴 잡히겠으나 특히 근원 물가를 잡는데 좀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어, 표현입니다. 예. 짐이 계속 남아 있다.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에 대한 국제 유가의 2차 파급 영향.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진이 있다.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22년이나 23년 초에 전기 요금을 혹은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를 못했죠. 원래 계획대로. 그렇지만 인상을 해야만 하잖아. 예를 들면. 그럼 하반기나 좀 뒤로 미뤄서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했죠. 그냥 하반기에는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나 여러 가격이 올라갔던 게 수입 물가가 올라갔던 게 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잡는데 애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 잡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진단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물가를 지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국은행이 23년 경제 전망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 보시면 23년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3.1. 네. 자, 상반기가 3.0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이 보면 이 23년 1월 달 4.8, 4.2 네. 그리고 3.7 지금 중간이 4.0이니까 23년 5, 6월 달은 3.7을 밑돌아요. 그러면 어, 평균 4.0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반기 4.0 그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 하반기는 3.1이니까 하반기 예를 들어서 어 7, 8월은 3%대가 나오고 그리고 뭐 9월부터는 2%대 이렇게 나오면 3.1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해석하자면 23년 하반기 중에는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어, 있다. 아, 예, 하반기. 볼 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월별로. 월별로. 그러나 목표 물가라는 개념은 연간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좀 가까워요. 음, 혹은 좀 많이 축소해도 단기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하는 물가 2%대를 볼 수 있지만 그게 당장 오진 않는다. 이 보시는 것처럼 24년 연간 물가 상승률도 2.6%이니까 어쨌든 2%보다는 높은 물가 기조가 한동안 유지되겠구나. 빨리 잡히진 않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다른 경기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은 그 밖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물가에 이렇게 관심 있는 이유는 그 물가가 결국 금리를 결정하고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보기 위해서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요소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때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크게 함축한다면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세 가지를 본다. 그럼 물가 안정 여부를 봤는데 물가는 잡히긴 잡히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죠.
잡히고는 있구나. 근데 금리 인하할 만큼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물가라는 것을 본다면. 그럼 나머지 금융과 경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불안이 치솟으면,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는 더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3월 달에 금융 불안이 치솟았었어요. 그렇지만 정점 찍고 좀 떨어지죠. 어쨌든 금융 불안한 상황이 정점 찍고 떨어지지만 금융 불안 상태는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의 조사국장님께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은행이 어떻게 진단하나를 이해하니까 제가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융 불안은 있었다. 금융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4월, 5월 들어서 금융 불안 정도가 다소 해소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금융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경기라는 관점에서도 산업 생산을 보시면 대표적인데 IT 제조업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BIT 제조업, 이거 IT 제조업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음, 스마트폰도 들어가고요. 근데 IT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황도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서비스업 경기는 나름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카드 사용액을 보면 대면 서비스 카드 사용액은 나름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어,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예. 대면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소비가 좀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걸 대체 변수라고 하죠. 근데 일평균 통관 수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수출이 어둡다라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급감해서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수출이 어렵다.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다. 디램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전 22년 9월까지만 해도 뭐 디램 매출이 줄긴 줄겠지만 요 정도 완만하게 줄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22년 12월 들어서 더 드라마틱하게 줄 거야라고 전망했다가 23년 3월 들어서 정말 더 많이 줄어들 거야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여건이 계속 지속되는데 어쨌든 그 저점이라는 것은 23년 2분기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어렵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전망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아,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종전보다 어렵다. 이렇게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게 나름 반등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봤던 그 기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니까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를 안 좋게 1.6%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IMF는 1.5%로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 또 네, 한국은행은 5월 25일 또 금통위가 열리는데 어떻게 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까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일어나야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2, 3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미국 시간으로는 2, 3일. 근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3일 새벽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겠죠. 그래서 5월 4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웅달님과 5월 4일 새벽 3시에 즉시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도 5월 25일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역시 5월 달은 말 그대로 금리 결정의 달이다. 금리에 촉각을 둬야 된다.
라고 봐야 되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5에서 5.25% 정도로 인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라는 문제 있습니다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이 얼추 그 물가 상승률 실적치와 크로스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지금 3.7%를 기록했으니까 3.5%면 거의 크로스되는 구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 4%대로 내려왔죠. 5% 정도니까 이제 거의 동결 구간이 온 거다. 이렇게 거의 뭐 한 3-4달 정도를 여유를 두고 보면 크로스되는 구간에 그 금리가 동결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부합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지겠죠. 23년 5월 달에 1.5%를 넘어서 1.75% 포인트라는 정말 역대 최고급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용인하지 못할 만큼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정도 높은 금리면 이 물가를 잡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경기 침체 그 자체도 물가를 잡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 또 금융 부실 문제는 그나마 해소됐으니까 금융 부실은 여전히 상존하니까 금리 인상은 좀 어렵고, 금융 부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금리 인하할 수도 없고, 금융이라는 관점에서는 동결. 그래서 어쨌든 동결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제가 FMC 위원이라면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위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월 4일 날 FMC 회의 결과 발표되니까요. 새벽 괜찮으신 분은, 괜찮지 않으신 분은 아침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 보시고, 그것이 시장에 또 어떤 파급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시고, 혹여나 빅스텝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또 주가가 또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다리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